일본 군부가 정권을 잡은 후 본격적으로 동아시아의 질서를 새로 쓰기 위해 패권 전쟁을 벌이기로 작정합니다. 중국의 자원을 수탈해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던 전쟁, 중일전쟁이었습니다. 무자비한 일본의 행보에 또다시 미국은 일본을 제압하고자 합니다. 미국은 왜 일본과 중국의 전쟁에 끼어든 것일까요?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서 앞길을 막아서는 것일까요? 지금부터 그 복잡하게 얽힌 비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전쟁사를 읽어드리는 전쟁사 읽어드립니다의 역사학자 임용환입니다. 일본 군부가 정권을 잡은 다음 해인 1937년 드디어 첫 번째 전쟁을 일으킵니다. 바로 중국의 자원을 수탈해 경제 위기를 타개하려고 했던 전쟁, 중일전쟁이었습니다. 당시 난징의 국민당 정부는 중국을 전혀 통치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전국이 군벌에 분열되어 있었고 국민당 정부는 사실상 군벌연합 정권으로서 공산당과도 준내전 상태였습니다. 1933년 탕구협정도 일본과 휴전하고 공산당과의 대결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었죠. 사실 장제스가 일본과의 전쟁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었어요. 일본은 일본대로 만주의 기반을 닦고 관동군을 강화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장제스는 공산당 토벌전에 주력하면서 일본과의 장래 전쟁에 대비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강력한 진짜 근대 군대를 육성해야 한다라고 생각했었죠. 이를 위해서 1934년에 독일에서 한스 폰 제크트 장군을 군사 고문으로 초빙합니다. 35년에는 알렉산더 폰 팔켄하우젠을 영입합니다. 장제스는 독일식 훈련, 독일식으로 무장한 60개 사단을 양성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실제로 중일전쟁 전에 완료했던 사단은 8개 사단뿐이었어요. 장교 양성 노력도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합니다. 제크트와 팔켄하우젠 두 사람 다 뛰어난 장교였지만 한 개인이 거대한 군대를 바꾼다는 건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마오쩌둥 군대하고 싸울 때는 항상 마지막 10%가 부족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꾸준히 성과를 거두기는 했습니다. 결국 패배한 마오쩌둥 군대는 1934년 그 유명한 대장정을 통해서 중원을 탈출하죠. 그리고 35년에 드디어 섬서성 연안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마오쩌둥이 위기에 몰렸는데 1936년 12월 10일 시안사변이 발생합니다. 시안사변은 동북군 총사령관 장쉐량이 국민당 정권의 총통 장제스를 시안의 화청지에서 납치해서 구금한 뒤에 공산당과의 내전을 중지하고 일본의 제국주의 침략에 맞서서 함께 싸우자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여기서 국공합작, 즉 국민당과 공산당의 대타협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사실 이 국공합작이 유지된 데는 더 큰 비밀이 있는데 장제스가 보니까 유럽에서 세계대전이 벌어질 것이 확실해 보이는 상황이었어요. 이렇게 되면 일본도 더 큰 전쟁을 벌일 것이고 일본을 막으려면 소련과의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봤던 거죠. 소련의 지원을 끌어내려면 공산당하고 합작을 해야 받아낼 수가 있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시안사변이 국공합작의 계기가 되긴 했지만 국공합작이 유지된 결정적인 요인은 소련에게서 군사 지원을 받는 거였어요. 이때 세계와 만주의 시계는 정말 정신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1937년 베이징 서남쪽 펑타이구에 있는 루거차우에서 일본군과 중국군 사이에 총격전이 발생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은 지금도 미궁에 빠져 있습니다. 훈련 중에 일본군 병사가 한 명 실종됐는데 실종됐다는 설, 화장실 간다고 잠시 이탈했다는 설, 그것도 조작이란 설도 있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된 건지 모르지만 확실한 거는 이게 이제 일본군이 이거를 중국군에 대한 공격의 명분으로 삼았다는 거죠. 당시에 루거우차우 주변에는
일본군과 중국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신경전을 벌이고 있었죠. 일본군은 병사가 실종됐다는 사건을 구실로 중국군 내부로 진입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세상에 이걸 누가 인정을 해줍니까? 중국군은 당연히 거절했고, 그러자 일본군이 총격을 가합니다. 이렇게 돼서 베이징에서 중국군과 일본군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게 되고, 만주했던 일본군이 이제 중국 내지로 침공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국민당 입장에서는 이걸 막아야 되는데 현대화된 정예군은 겨우 8개 사단에 불과했어요. 이 병력에 형편없는 군벌 연합군을 더해서 만주에서 들어오는 일본군을 상대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만약에 국민당군이 일본군의 침략을 방치해서 일본군이 베이징을 점령하면 장제스가 만주를 포기하고 일본군하고 타협한 거하고는 정말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후폭풍이 일어납니다. 외국에 침략하고 맞서 싸우지 않겠다는 정부가 어떻게 정부입니까? 장제스는 어떻든 싸우기로 결정을 내립니다. 결국 일본과 중국의 정면 대결이 벌어지게 됩니다. 장제스는 중국군을 베이징으로 파견했고, 중국군이 베이징으로 모여들자 7월 18일 일본군이 선제 공격을 시작합니다. 당연히 일본군이 압승을 거둡니다. 겨우 열흘 후인 7월 28일에 베이징이 함락되었고 30일에는 텐진까지 함락됩니다. 장제스는 일본 군사학교 출신인 탕원보를 지휘관으로 임명하고 베이징 작전을 맡깁니다. 탕원보는 당시 중국군 지휘관 중에서는 굉장히 능력 있는 지휘관이었다고 하고, 파견된 중국군도 열심히 싸우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병력을 증강한 관동군에게 병력수로도 밀려버립니다. 일본군은 관동군 9만, 몽골에서 지원군 6만을 끌어옵니다. 중국군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서 무려 2만 6천 명을 잃고 패배하게 됩니다. 일본군의 입장에서는 중국군과 전투는 쉽게 이겼지만 점령하는 것과 유지하는 것은 다릅니다. 중국을 침략하는 나라들은 항상 그런 딜레마가 있어요. 우리가 중국 대륙을 먹어가다 보면은 대륙을 삼키는 게 아니라 대륙에 녹아들어서 먹혀버린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몸을 삼키려고 하지 말고 머리나 심장을 치자. 일본군은 텐진에서 난징까지 내려오는 기나긴 여로를 포기하고 바로 상하이로 상륙해서 상하이와 난징을 바로 점령하는 작전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때 상하이는 중국 최대의 국제도시이자 경제 중심지였습니다. 상하이를 잃으면 난징 정부는 미국이 뉴욕을 잃는 것과 마찬가지였어요. 또 하나, 상하이에서 난징까지는 약 250km 정도 됩니다. 지금 고속도로가 있는데 제가 거기 한번 달려봤는데 정말 난징에 도착할 때까지 동산 하나 보기 힘듭니다. 엄청난 평원이에요. 다시 말하면 중간에 방어 거점이 전혀 없습니다. 유일하게 난징이 산으로 둘러싸인 분지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수도가 됐던 것이죠. 즉 군사적으로 상하이만 점령하면 난징까지는 그냥 일사천리라는 거죠. 반대로 말하면 상하이를 확보해야 난징 공격이 가능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베이징에서 난징까지 육지로 내려오려면 엄청난 거리를 걸어와야 하고 바다 같은 양쯔강까지 건너야 되는데 상하이에서는 바로 진격할 수가 있는 거죠. 장제스도 상하이로 침공할 수 있다는 생각은 했습니다. 장제스 입장에서 상하이는 일본과 휴전할 수도 없고 타협할 수도 없고 무조건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희망은 국제사회였어요. 상하이는 당시 외국인 조개 지역이라고 외국인 거주 지역이 있었죠. 그들을 공격받으면 국제사회가 저걸 막아줄 거라고 기대를 했는데 일본은 이제 뭐 국제연맹도 탈퇴했겠다, 무서울 게 없어요. 국제사회의 압력 따위는 무시하고 상하이 공격을 개시합니다. 장제스는 여기에서는 정예부대를 아낄 수도 없었습니다. 최정예 사단을 전부 상하이에 파견합니다. 8월 중순에 상하이 전투가 시작됩니다. 일본군은 일단 폭격으로 기세를 올리고 시가로 들어갔는데 상하이 전투는 처음부터 끝까지 철저하게 시가전으로 전개됩니다. 이 시가전이라는 건 정말 아무리 우수한 군대라고 해도 전쟁의 늪입니다. 중국군도 상하이의 중요성을 알았기 때문에 철저하게 시가전 준비를 했고 주변에 있던 장제스파의 군벌들도 지원병을 보냅니다. 중국군이 여기서 무려 50만 명이 상하이에 투입됩니다. 그러자 일본군도 증원을 해서 총 12만 명이 상하이에 투입됩니다. 중국군 입장에서는 국공합작 덕분에
군수품과 항공기 등 소련의 군수물자 지원도 받았습니다. 50만의 중국군, 소련의 지원, 시가전 이런 것이 합쳐지니까 천하의 일본군도 여기서 고전하게 됩니다. 일본군의 예상을 깨고 상하이 전투는 치열한 격전이었고 11월 말까지 지속되게 됩니다. 12월 초에야 간신히 상하이를 함락할 수 있었습니다. 장제스는 끝까지 버티다가 12월 7일에 난징을 탈출합니다. 장제스는 그가 애지중지 키웠던 정예사단 그리고 무려 3만에 달하는 정예장교를 잃어버립니다. 이 3만의 장교는 30만의 군대를 육성할 수 있는 장교진이에요. 그러니까 30만 명의 병력을 끌어모을 수는 있어요. 징병하면. 근데 얘들을 군대로 만들려면 3만의 장교가 있어야 되는데 이 장제스가 애지중지 키워냈던 최고의 장교들이 상하이에서 묻혀버린 거죠. 일본군 입장에서는 중국의 미래를 바꾸는 사실 엄청난 승리를 거둡니다. 나중에 국공내전에서 국민당 정부가 엄청나게 못 싸우는 것도 이때의 손실을 제대로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현장에서 싸우는 군인들이야 미래에 벌어질 일을 알 리가 없죠. 일본군은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이들은 오직 자신들의 희생과 고통에 충격을 받습니다. 중국군의 예상을 깬 강력한 저항, 앞으로 중국과의 전쟁은 쉽게 할 수 있다는 승리의 희망이 사라졌어요. 이것이 바로 이어지는 난징 대학살의 전조가 됩니다. 일본군은 난징에서 머문 6주 동안 최소 12만, 최대 30여만 명을 학살한 난징 대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무자비한 일본의 행보에 브레이크를 건 존재가 있었습니다. 또다시 미국이 등장하죠. 당시 일본의 예상보다 중일전쟁이 길어지면서 일본은 수출 산업이 마비되었고 군수물자 수입이 더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1911년 미일 통상항해조약을 통해서 중일전쟁 당시 사용된 전함과 무기에 들어가는 철의 무려 74%를 미국에서 수입하고 부품을 가공하는 기계 수입의 60%가 미국산이었습니다. 전함과 항공기 등을 움직이는 석유의 80%도 미국에 의지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중일전쟁 중에 일본이 중국 광동 지역에서 3일간 폭격을 했습니다. 1만 명 이상의 중국 민간인 사상자가 발생했는데 일본군이 사용한 군수품이나 항공기가 모두 미국 제품이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미국 내 반전 여론을 고려해서 처음으로 일본에 압력 조치를 취합니다. 일본의 항공장비 판매를 중단시키죠. 그래도 일본이 전쟁을 멈추지 않자 1939년 미일 통상항해조약을 미국이 폐기하겠다고 통보합니다. 일본과의 관계를 끊겠다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죠. 일본은 이 조치가 미국의 인종차별, 서구의 이기적 입장에서 나온 것이라고 반발하는데 한편으로는 이제 미국과 협상을 시도하긴 합니다. 만주국을 인정하면 중국에서 철수하겠다는 조건을 내겁니다. 그러나 미국은 만주국은 인정할 수 없다. 러일전쟁 이전의 제자리로 돌아가면 금수 조치를 취하하겠다고 하죠. 일본은 군수품과 원료 부족으로 군사작전을 취소해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일본은 여기서 멈추기는커녕 중국을 손에 넣어서 부족한 물자를 채우고자 합니다. 중일전쟁에 당시 전비 20억엔 중에 4분의 3을 차지하는 15억엔가량의 추가 예산을 승인합니다. 세게 나갑니다. 당시 일본 전체 예산이 27억 7천만 엔 정도였으니까 일본 전체 예산만큼의 금액이 중일전쟁에 들어간 것이죠. 그렇다고 해도 이 미국의 압박은 만만치 않았는데 일본이 압박에 전전긍긍하는 동안에 그 위기를 극복할 만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바로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거죠.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한 서구 열강들 수많은 함대가 태평양을 떠나 나치 독일에 맞서게 됩니다. 일본은 태평양에 있는 서구 열강들의 식민지가 무방비 상태가 되었다는 걸 재빨리 파악하죠.
완벽한 기회였죠. 물자를 얻을 통로가 필요했던 일본은 미국한테 빌지 말고 무주공산이 된 태평양의 자원을 차지하자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미국이 이걸 또 눈치를 챕니다. 그리고 막으려고 하죠. 미국은 일본을 막으려고 본토인 캘리포니아 기지에 있어야 할 함대를 하와이로 대거 이동시킵니다. 일본에게 더 이상 침범하지 말라는 무언의 압박을 가하는 것이죠. 그러자 일본은 그 압박에 굴하지 않고 우리는 태평양을 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1940년 9월 북베트남 국경을 넘어서 당시 프랑스령이었던 인도차이나 북부로 일본군이 침공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미국이 제재를 가하기 전에 독일과 이탈리아와 동맹을 맺어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삼국동맹입니다. 이 삼국동맹의 내용은 일본은 유럽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데 있어서 독일과 이탈리아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독일과 이탈리아는 동아시아에서 새로운 질서를 수립하는 일본의 지도력을 인정하고 존중한다. 동맹국 하나가 현재 유럽전쟁이나 일본, 중국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권력에 의해서 공격당할 경우 모든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수단으로 서로를 도울 것을 약속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권력에 의해 공격당할 경우인데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지 않았던 미국을 가리키는 거죠. 삼국동맹으로 일본은 태평양 일대를 마음껏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당시 유럽 열강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태평양과 동남아시아 일대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일본은 인도차이나 북부뿐만 아니라 전체를 점령하고 이곳에서 생산되는 전쟁 자원, 석탄, 철, 아연, 고무, 시멘트 등을 수탈하게 됩니다. 또한 1941년 1월 아시아에서 최고의 자원 보고를 노리게 됩니다. 바로 최대의 석유 산지이자 전쟁의 필수품인 고무, 쌀, 주석 등이 풍부한 네덜란드 영이었던 인도네시아의 술라웨시 섬을 차지하는 거죠. 미국의 반응은 어땠을까? 미국 역시 더 이상 참지 않았죠. 1941년 2월 미국은 진주만을 기지로 태평양 함대를 창설하고 일본의 항공기 제조에 필요한 물자의 수출을 전면 금지합니다. 석유 생산 공정을 팔아넘기는 미국 기업에게 일본의 정보를 주지 못하게 단속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 내 일본인들의 자산을 동결시키고 미국 은행과 기업들을 일본에서 철수시켜 일본과의 거래를 제한하게 되죠. 일본으로 들어가는 석유 수출을 완전히 중단하기까지 합니다. 일본이 그 무엇도 할 수 없도록 손발을 꽁꽁 묶어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일본은 미국과 교섭을 진행하게 되는데 루즈벨트는 모든 나라의 영토와 주권을 존중해라, 내정에 간섭하지 마라, 모든 나라를 평등하게 대하라, 태평양의 정세를 현지 상태로 유지해라는 4가지 원칙을 제시하게 되고 중국과 인도차이나에서 철수하라고 요구하게 됩니다. 일본은 이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결국 미국과의 전면전을 벌이겠다고 작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일본이 미국을 공격하는 진주만 습격이 이루어지고 거대한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곳에 들어가기 전에 중일전쟁 당시에 벌어졌던 가장 충격적인 사건, 오늘 슬쩍 넘어갔습니다만 난징 대학살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태평양 전쟁의 전쟁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이징을 거쳐 텐진, 상하이까지 점령한 일본군. 그들의 다음 목표는 바로 중국의 수도 난징이었습니다. 난징까지 가는 것이 어렵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던 일본군은 3개월 안에 중국 본토를 완전히 점령하겠다고 쉽게 생각했는데 예상치 못한 중국군의 결사항전으로 상하이를 점령하는 데만 3개월이 걸립니다. 수만 명의 군사를 잃은 것도 모자라서 호언장담했던 것보다 시간이 오래 걸리자 일본군은 자존심에 큰 스크래치가 생겼고 중국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에 가득 찰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일본군은 난징으로 향했고 단 열흘 만에 난징을 점령합니다. 압도적인 전투력을 앞세워 수도 난징의 성문을 단번에 꿰뚫었고 쉽게 분노를 가라앉히지 못한 일본군은 난징을 피바다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난징이 쉽게 무너졌던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원래 중일전쟁 전에 난징은 인구수가 100만 명에 육박할 정도의 대도시였습니다. 게다가 일본군이 밀려오니까 그걸 피해 난징으로 온 사람들도 있었던 상황입니다. 당시 중국 정부는 상하이 전투에 아끼던 최정예군을 넣어버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더 이상 난징을 방어할 병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2급 부대에게 난징을 맡기고 장제스는 이미 중칭으로 철수할 준비를 하고 있었죠. 결국 마지막에 난징에 남은 15만 명이 수도를 지키겠다라고 하고 난징에 남아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결사항전할 마음은 없었죠. 12월 10일 난징 외곽에 도착한 일본군은 항복하지 않으면 피해 양증항을 만들겠다는 최후 통첩을 날립니다. 그런데 난징이 함락되기 직전 결사항전을 하겠다던 사령관과 휘하의 부대가 난징성에 고립된 시민들을 뒤로 한 채 양쯔강을 가장 먼저 건너서 철수를 결정합니다. 이때도 명령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자기들끼리 혼란이 나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난징은 일본군에 대항하거나 방어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난징에 남아있는 것은 평범한 민간인 그리고 철수하지 못했던 몇몇의 군인들 뿐이었습니다. 난징을 장악한 뒤 일본군에게 한 가지 명령이 떨어집니다. 모든 전쟁 포로들을 처형하라는 것이었죠. 심지어 12명씩 세트로 나눠서 총살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까지 떨어집니다. 그러자 일본군은 기다렸다는 듯이 중국 군들을 색출하겠다는 명목으로 난징을 쑥대밭으로 만들며 들쑤시고 다닙니다. 그리고 민간인 사이에 숨은 중국인 군들을 찾아내는 자신들만의 특별한 방법까지 고안했습니다. 바로 이마에 모자를 쓴 흔적과 손에 있는 굳은 살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군인이라면 이 군모를 쓰니까 이마에 자국이 남아있을 것이다. 그리고 총을 들었을 테니 굳은 살이 박혀 있을 거라는 것이었죠. 근데 이게 사실 말이 안 되는 게 난징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기가 정말 뜨겁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더운 게 아니라 이 직사광선이 모자를 안 쓰고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 모자를 쓴 자국만 가지고 군인이라는 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었죠. 하지만 일본군은 어차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런 기준으로 민간인들까지 군인이라고 뒤집어 씌워서 깡그리 잡아들입니다. 이 과정에서 일본군은 저항을 하거나 문을 늦게 열어주거나 대답을 안 한다는 이유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중국인들을 잔혹하게 죽였습니다. 자식들 보는 앞에서 부모를 때려 죽이거나 칼로 찔러 죽이는 것은 그냥 일상사였다고 합니다. 일본군에게 잡힌 포로들은 양쯔강 유역의 사관이라는 곳으로 끌려갑니다. 일본군은 포로들에게 저항하지 않으면 살려주겠다고 하면서 며칠 동안 먹을 것도 주지 않고 그들이 힘이 빠지기만을 기다립니다. 더 이상 저항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가 되면 그제야 포로들을 이끌고 어디론가로 갑니다. 그곳이 바로 처형 장소였죠. 일본군은 무차별적으로 포로들을 향해 총격을 퍼부어서 양쯔강으로 밀어넣었고 이렇게 죽은 포로들은 무려 5만 7천여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강은 온통 시신들로 가득 찼고 시체가 산을 이뤘죠. 일본군은 시신을 기름을 뿌리고 태웠는데 통째로 강에 던져버립니다. 당시 학살에 가담한 일본군의 증언을 들으면 더욱 끔찍합니다. 심심하던 중에 중국인을 죽이는 것으로 무료함을 달랜다. 산채로 묻어버리거나 장작불로 태워 죽이고 몽둥이로 때려 죽이기도 했다. 소년의 목과 몸뚱이는 땅에 떨어졌고 목에서는 2줄기 피가 솟구쳤다. 장교는 나에게 기념품으로 소년의 목을 가져오라고 했다. 나는 그의 칼을 받아들고 웃으며 사람들을 죽이기 시작했다. 나는 인간이 아닌 악마였다. 일본군이 얼마나 잔인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목베기 시합이란 것이죠. 일본군 소위는 누가 먼저 중국인 100명의 목을 벨 것인지 시합을 하기로 합니다. 이것을 취재까지 해서 신문에 실렸습니다. 이 신문 기사에 따르면 한 명은 106명, 한 명은 105명의 목을 베었는데 누가 먼저 100명을 돌파했는지를 체크를 못해서 150명으로 연장전을 하기로 했다는 내용입니다. 두 사람에게 이 이야기가 신문 기사로 나가면 신부 후보들이 많이 오겠네요 라고 기자가 질문을 했더니 이 80여 명을 뺀 용사들의 얼굴이 붉히며 쑥스러워했다라고까지 적어 놓았습니다. 당시 난징 침공에 직접 참여했던 일본군은 이런 교육을 받았다고 증언합니다. 침략 전쟁을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비천하고 상스러운 중국인들을 토벌하는 것은 정의로운 행위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강한 민족이 약한 민족을 잡아먹는 것이다 라는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일본은 지금까지도 자신들이 했던 일은 생존을 위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고대 사회였다면 모르겠지만 20세기 사회는 서구 제국주의 사회들도 많이 반성하던 시대였어요. 그런데 일본은 군인들에게도 민족과 성전이라는 의미를 강요했던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본군이 난징에서 죽인 사람의 수는 6주 동안 약 3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12초에 한 명씩 죽어나간 것이 됩니다. 사망자들의 시체를 포개 놓는다면 74층 높이의 빌딩에 달할 것이라고 합니다. 현재 이것은 중국 측 주장이고 다른 국가들은 사망자가 4만, 5만이라고 낮게 추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진상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남자들이 모두 끌려간 뒤에 난징에는 여자들과 아이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일본군이 이들을 가만히 내버려 뒀을까? 절대로 그렇지 않죠. 일본군은 여성들을 강간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젊은 여성들뿐만 아니라 10살도 되지 않는 아주 어린 소녀부터 70대 노인, 임신한 여성까지 가리지 않았습니다. 이 당시 기록들은 방송에서 말할 수가 없을 정도로 평범한 인간이 군중의 행동 속에 들어가 버리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사례입니다. 두려움에 떨던 중국인 여성들은 일본군의 잔혹한 만행을 피하기 위해서 남장을 하기도 했고 얼굴에 숯을 바르거나 구부정하게 몸을 구부려 노인 행세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난징에서 일본군의 만행을 보고받은 일본 본토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 일왕은 난징 대학살을 벌인 군대의 고위 간부들에게 임무 성공을 축하하는 직서와 훈장을 내립니다. 난징에서의 전쟁 범죄를 묵인한 것이죠. 자기들의 말로는 헌병대도 보내고 점검도 하고 통제도 했다고 그러는데 저쪽 기록을 보면 오긴 왔대요. 그런데 이제 눈앞에 멀거니 벌어지고 있는 걸 보면서도 그런 일 없네, 그리고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갔다고 하죠. 현재 일본에서는 목베기 시합에 실린 사진이 조작이라고 합니다. 장소가 난징이라는 증거가 없고 일본인 행세를 하는 중국인이고 당시 일본군은 가죽 신발을 신지 않았다, 이런 이유로 조작을 주장합니다. 하지만 수많은 사진이나 영상 기록들에서 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로 판정이 났어요. 이러한 기록들은 현재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어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 일본군이 난징 대학살을 벌인 이유는 뭘까? 일반적으로 전쟁에서는 수많은 학살들이 생겼습니다. 크게 세 가지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지휘부에서 전략적으로 의도하는 경우입니다. 소위 공포와 충격 전술이라는 건데 도시 하나를 점령한 다음에 어마어마한 학살극을 벌이는 거죠. 그렇게 되면 주변에 있는 도시들이 싸우지 않고 항복하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병사들이 통제가 안 되는 경우입니다. 특히 용병 군대가 이런 경우가 많은데 부유한 도시에 쳐들어갔더니 병사들이 이제 마구 약탈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지휘관을 살해해버리기도 하는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병사들이 전쟁 피로나 트라우마 때문에 한계가 넘어서 버리는 경우죠. 전쟁 트라우마를 이기지 못하니까 이거를 어떤 폭력으로 풀어버리는 거예요. 원래 전쟁에서 승리하는 군대보다 퇴각하는 군대가 이게 민간인한테는 더 무섭다는 게, 퇴각하는 군대는 내가 내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살아있는 오늘 하루 동안 모든 일을 다 하겠다, 이런 심리에 곧장 빠져버립니다. 난징 대학살은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요. 일본군 지휘부에서는 병사들이 굉장히 지치고 사기가 떨어졌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중국을 3개월 만에 점령하겠다라는 말은 사실 그 내면에는 중국에 대한 공포가 있습니다. 우리가 삼키기엔 너무 크다. 그런 불안 초조감 때문에 한 말이었어요. 3개월이면 될 거다.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난징으로 들어올 때는 충격과 공포 전술을 써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생겼던 거죠. 병사들은 병사들대로 상하이에서 전투하는 동안 절반 이상이 죽은 부대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병사들이 공포감에 사로잡히게 되죠. 상하이 하나 떨어뜨리는데 우리 반이 죽었어. 이 넓은 중국을 점령하려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난징에서의 학살을 용인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전쟁은 인간을 야만인으로 만드는데 그래도 좀 더 민주적인 문화 속에서 살아온 사람들이 덜합니다. 그런데 당시 일본은 근대화는 됐지만 강제 근대화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직 중세 시대의 생활 속에서 벗어나지 않았어요. 천황을 위해서 죽겠다,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그런 정서적, 문화적 수준에서 아직 완전히 탈피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상상 초월한 약탈자와 학살자로 바뀔 수 있었던 것입니다.